햇님 달님. 옛날에 깊고 깊은 산속에 마음씨 좋은 어머니와 해처럼 눈부신 용기를 가진 오빠, 겁 많은 여동생 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오누이를 홀로 키우면서 마을에 부지런히 떡을 팔러 나갔어요. 떡을 다 팔고 돌아올 때면 항상 해가 질 무렵이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오늘도 떡을 팔러 나갔어요. 얘들아, 집 잘 보고 있거라. 예, 네, 어머니. 오누이는 어제처럼 사이좋게 집을 지키며 놀았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팔러 다니고 있었어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에휴, 오늘도 다 팔지 못했어. 에구 뭐있나,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가자. 어머니는 한껏 굶주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이런, 떡을 팔러 멀리까지 나갔더니 벌써 밤이 찾아왔어. 그때 냄새가 솔솔 풍기는 떡 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고, 떡을 드릴 테니 잡아먹지만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울면서 빌고 빌었어. 맛있어. 그렇게 어머니는 떡을 하나 주고 주랭랑 도망쳐 버렸어요. 또 한 고개를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번에도 떡을 드릴 테니 제발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떡을 받아먹은 호랑이는 배를 두드리며 돌아갔어요. 두 고개 넘고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쯤이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만 주십시오. 방금 전 떡이 마지막 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호랑이한테 빌고 또 빌었어요. 안 되겠다.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안 됩니다. 제게는 소중한 자식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직 배가 고픈데. 호랑이는 먹어도 배가 고픈지 나무 밑에 앉아 고민했어요. 그때 호랑이에게 좋은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래, 2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을 잡아먹어야겠다. 묘수를 생각한 호랑이는 재빨리 엄마의 옷으로 갈아입고 고개를 넘어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얘들아, 엄마란다. 문 열어라. 응?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호랑이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짝 문에 구멍을 뚫어 훔쳐보았어요. 호랑이다. 호랑인 걸 알게 된 오누이는 재빨리 뒷문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야. 아무 대답이 없자 호랑이는 슬그머니 뚫린 창호지로 바라보았어요.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 녀석들! 감히 날 속이다니! 너희를 꼭 잡아먹어주마!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아 집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물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했어요. 너희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 모습을 본 동생 누이는 깨르륵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쟤 바본가 봐. 우리가 나무 위에도 있는 줄 모르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거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 있는 힘껏 팔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오빠는 바보, 손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부엌에서 참기름을 손에 바르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름 때문에 미끌거려서 이리로 쿵 저리로 쿵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은 재밌었는지 깨르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멍청아. 도끼로 찍어서 올라오면 되지.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며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쿵 쿵.
도끼로 찍을 때마다 오누이와 호랑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오빠, 어떡해? 오누이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오빠는 엄마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큰 도움을 준단다. 오빠는 재빨리 소원을 빌기 시작했어요. 선녀님, 저희가 나쁜 아이들이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착한 아이들이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튼튼한 동아줄이었어요. 오빠와 동생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도 소원을 빌기 시작했어요. 선녀님, 제가 착한 호랑이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쁜 호랑이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소원을 빈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재빨리 동아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반쯤 올라갔을 때 줄이 뚝 끊겨버렸어요. 호랑이가 탄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저 멀리 뚝 떨어졌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지켜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해가 되었고 웃음이 많은 동생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달이 되었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아씨가 마을에서 바느질을 제일 잘하기로 유명했어. 그 손길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그런데 아씨에게는 늘 바느질을 도와주는 비밀 친구들이 있었어. 바로 자각시, 바네각시, 골무할미, 신랑자, 인두당자, 다리미 부인, 가위색시였어. 어느 날은 7 친구들이 방 한자리에 모여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먼저 자각시가 큰 키로 다가와 말했지. 아씨가 바느질을 잘하는 건 내 덕분이야. 옷감에 짧고 깁, 좁고 넓음. 이게 다 내가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그 말을 들은 가위색시는 자각시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 자로재기만 해선 되나요? 싹둑 가위가 있어야 옷감이 잘리지요. 그러니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던 바늘각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 잘리기만 하면 입을 수 있나요? 내가 있어야 고운 옷이 만들어지죠. 내가 한 솔 한 솔 꿰매야 아씨가 색동옷을 만들잖아요. 그 말을 듣던 청실낭자는 부드러운 실을 감으며 자랑을 했어. 어머, 각시야. 실없는 바늘이 어떻게 꿰매니? 너가 아무리 이솔저솔 누비고 다녀도 색동옷을 만들어지지 않아. 고운 옷을 만드는 건 바로 나 아니겠어? 듣고만 있던 골무할미는 뒷짐을 지며 큰 목소리로 각시와 낭자들에게 말했어. 내가 아직 나이는 들었어도 아씨의 손가락은 내가 항상 지키지. 아씨의 손이 아직까지 고운 건 내 덕도 있다고. 암 그렇고 말고. 이때 인두낭자도 슬며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만들 해요. 옷의 세심함을 잡아주는 내가 있어야 옷이 고와지죠. 고운 옷은 세심함이 다르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미 부인은 조심스럽게 넓은 얼굴을 붉히고 말했어. 인도낭자는 세심함을 잡아주지만 나는 멋을 담당하지요. 옷감을 넓게 다려야 옷에도 멋이 살아나지요. 그러니 나도 빠질 수 없어요. 시끌시끌 떠들고 있던 때에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인두당자와 신랑자는 한달음에 달려갔어. 아씨, 오셨어요? 아씨가 빙긋 웃으며 말을 했어.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니? 누가 제일 잘났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인두낭자가 말했어. 그러자 아씨가 하하하 하고 웃으며 모두에게 말을 했어.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볼까? 이 몸이 있어야 너희를 사용하니 내가 제일이지. 하지만 너희가 있어야 바느질의 솜씨가 좋아진단다. 그러니 나에게는 너희 모두가 소중해. 이 말을 듣던 다리미 부인이 말했어. 아씨, 우리에게는 아씨가 제일 소중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소중해요. 그렇게 아씨와 7명의 비밀 친구들은 오래오래 바느질을 했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마을에서 이씨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났지만 집이 가난해서 장가를 가지 못해 이웃 사람들에게 이총각이라 불렸어요. 어느 날 이총각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숫사슴 한 마리가 헥헥 뛰며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큰 덤불 사이로 숨겨주었어요. 그때 사냥총을 뒤에 맨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보시게, 여기 사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는가? 아, 그 사슴은 저기 저 멀리 도망쳐가는 걸 보았소. 나무꾼은 손가락으로 깊숙한 산길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어. 그러자 사냥꾼은 이 총각이 알려준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지. 사냥꾼이 멀리 사라진 걸 확인하고 사슴은 그제서야 덤불 속에서 기웃기웃 걸어 나왔어.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혹 원하시는 소원이 있을까요? 나무꾼은 사슴에게 말했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집이 워낙 가난해 장가를 가지 못해서 이총각이라 불린다네. 내 소원은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사슴은 깊은 산속으로 나무꾼을 데려가 폭포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선녀들은 밤이 되면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때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감춰두었다가 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간 선녀에게 색시가 되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 절대 옷을 내주지 마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는 긴가민가했어. 하지만 잠시 후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총각은 재빨리 선녀의 날개 옷을 하나 가져와 품속에 감춰두었어요. 그리곤 나무 뒤로 숨었지. 잠시 후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한 선녀가 옷이 없어진 걸 알아채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 어떡해요. 제 옷이 사라졌어요. 동이 터오자 다른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오직 한 선녀의 울음소리만이 들렸어요.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갔어. 이보시오, 당신의 옷은 내가 가지고 있다오. 나의 색시가 되어준다면 옷을 돌려주겠습니다. 무슨 연유 때문에 제 옷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돌려주시기만 한다면 당신의 색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말대로 색시가 되어주었어요. 어느덧 둘 사이에는 아이가 벌써 둘이나 태어났어. 나무꾼은 가정을 이루게 되어 정말 행복했대. 하지만 선녀는 늘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 세상으로 온 지 10년이 넘어갔어. 이젠 정말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나무꾼은 그런 선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 나의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아주 잠시만 날개옷을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나무꾼은 꼭꼭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선녀에게 꺼내주었어. 선녀는 날개옷을 걸치더니 냉큼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는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선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방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인간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몸입니다. 부디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나무꾼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 선녀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대. 몇 날 며칠 동안 나무꾼은 선녀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폭포로 찾아갔지만 선녀들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큰 두레박이 내려왔어. 선녀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몸을 씻었던 거야. 나무꾼은 재빨리 두레박 위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나무꾼이 올라타기만 하면 줄이 뚝뚝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어찌할 방법이 없자 나무꾼은 곡소리를 내며 울었어. 아이고. 그러자 나무꾼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슴이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나무꾼님,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이오? 이 씨를 받으세요. 이 씨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덩굴씨입니다. 심으면 바로 자라나지요. 이것을 잡고 올라가면 선녀님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밑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마친 사슴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어. 나무꾼은 냉큼 심고 솟아오르는 덩굴을 잡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호기심에 밑을 보고서야 말았어. 그러자 넝쿨이 끊기면서 나무꾼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사슴은 후회하는 나무꾼에게 다시 나타나 말했어. 절대 밑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는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라졌어. 나무꾼은 눈을 감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대. 비록 인간 세상으로 다시 못 돌아온데도 하나뿐인 내 색시와 두 아들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보고 싶던 선녀와 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 서방님,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착한 나무꾼은 옥황상제에게 허락을 받고 오래오래 함께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심성 좋고 성격도 참하고 얼굴도 예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인은 대감댁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대감집에서는 하루빨리 아이를 바라며 하늘에 기도했어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빨리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늘에 기도가 닿았던지 어느 날 여인은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딸을 낳은 여인은 아이에게 콩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콩쥐는 엄마를 닮아 눈, 코, 입도 아주 쏙 빼닮았고요. 심성도 닮아 마음씨도 고왔어요. 콩쥐가 7살이 되었을 때쯤 콩쥐의 엄마가 지병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콩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콩쥐야. 이 어미가 너를 볼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효성이 지극한 콩쥐는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지극정성 간호해 주었어요. 하루는 물을 떠놓고 하늘에 기도하며 어머니의 지병이 나아지길 바랬어요. 어머니, 부디 저를 두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부디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기도 하지. 콩쥐의 엄마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엄마. 콩쥐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온 식구들이 밤을 새며 울었대. 어느덧 콩쥐는 쑥쑥 자라 9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걱정이 되었어요. 어미가 없으니 아이들에게 놀림받을 수도 있고 나의 사랑만으론 부족할지도 몰라. 어미의 사랑은 누구보다 크니까 말이야. 아버지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콩쥐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편 콩쥐의 마음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남부러울 것 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해. 하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콩쥐를 위해 두 번째 부인을 데려왔어. 콩쥐야, 이제 이분이 네 새엄마란다. 콩쥐는 새엄마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콩쥐예요. 어머, 네가 콩쥐구나? 잘 지내보자. 그때 새엄마의 뒤에서 슬그머니 누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어요. 콩쥐야, 이 아이는 내 딸 팥쥐란다. 안녕, 팥쥐야. 콩쥐는 팥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 하지만 팥쥐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지. 아니나 다를까 콩쥐의 새엄마는 겉과 달리 속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이 아이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키면 되겠구나. 새엄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그렇게 콩쥐와 팥쥐, 새엄마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콩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밝고 예쁘게 웃던 미소는 사라지고 슬픈 표정으로 가득 차기만 했어. 새엄마가 콩쥐에게 집안일은 다 시키고 놀기만 했거든. 예, 콩쥐야. 개울에 가서 이 빨래를 모조리 다 해오거라. 빨래를 다 해오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거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도 잊지 말고 어서 빨리 가거라.
예, 어머니.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착한 척만 하더니 골탕 좀 먹어봐라. 팥쥐는 그런 콩쥐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대. 하루는 팥쥐가 콩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 콩쥐야, 내가 지금 새콤달콤한 게 먹고 싶거든. 그래서 말인데 산에 가서 산딸기 좀 따다 줘. 어? 하지만 거긴 뱀이 많단 말이야. 싫어. 싫어? 엄마! 콩쥐가! 알았어. 콩쥐는 그렇게 산에 가게 되었어. 무서움을 이기며 산에 올라가면서 딸기를 따기 시작했어. 근데 어디선가 딸랑딸랑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야! 뱀이다! 으아! 딸랑딸랑 소리는 뱀의 꼬리에서 나온 소리였던 거야. 콩쥐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줄행랑 도망쳤어. 근데 너무 놀라 허겁지겁 도망쳐서 콩쥐가 딴 딸기들이 대굴대굴 땅바닥에 다 떨어졌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콩쥐를 본 팥쥐가 말했어. 어머, 얘 너 왜 빈손으로 오니? 내 딸기는? 그게 뱀이 나타나는 바람에 땅에 다 떨어졌어. 그럼 도로 가서 주워와야지. 그렇다고 빈손으로 오니? 엄마! 콩쥐가 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콩쥐는 새엄마에게 회초리를 맞아 서럽게 우는 밤이었대.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다정한 우리 엄마. 그 일 이후로 집안일과 더불어 굳은 일까지 도맡아 하게 된 콩쥐는 손이 상해 이리저리 성할 날이 없었지. 손이 시려. 냇물이 차가워 빨래가 잘 되지 않아. 어머, 그렇다니까. 정말? 진짜? 글쎄 사토께서 잔치를 해야겠대. 마을 사람들 모두 오라고 음식도 많이 준비한 모양이야. 이번에 색시도 뽑으신다시지? 우리 사또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실까? 들리는 소문에는 손이 예쁜 사람인가 봐. 하루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콩쥐에게 마을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잔치에 가고 싶다.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콩쥐는 새엄마와 팥쥐 몰래 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됐다. 이 정도면 손이 예쁘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때 새엄마가 콩쥐를 불렀어요. 예, 콩쥐야. 우리는 잔치에 다녀올 테니 너는 집안일을 하고 있거라. 저기 항아리에 물을 붓고 배도 짜놓고 곡식도 모두 빻고 잔치에 오너라. 어서 뭐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새엄마가 콩쥐를 잔치에 못 가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어떡해. 콩쥐는 새엄마의 말대로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배를 언제 다 짜? 콩쥐야 왜 우니? 어디선가 콩쥐의 울음소리를 들은 선녀가 나타났어요. 배를 다 짜지 못하면 잔치에 가지 못할 거야. 그렇구나. 그 배는 내가 짜놓을 테니 너는 잔치에 가렴. 선녀가 덜그덕덜그덕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콩쥐야, 이 옷과 꽃신을 신고 잔치에 가렴. 선녀는 자신이 직접 짠 꽃신과 옷을 콩쥐에게 주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선녀님. 콩쥐는 곡식을 빻으러 갔어요. 하지만 쿵덕쿵덕 찧어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어떡해. 찍찍찍찍 콩쥐야, 왜 우니? 이번에는 참새들이 나타나 말했어요. 이 곡식을 다 빠지 못하면 잔치에 가지 못할 거야. 괜찮아, 콩쥐야.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은 콩쥐를 대신해 입으로 콕콕 찧어 곡식을 빻았어요. 와, 고마워, 참새들아. 두 번째 일을 마친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자 콩쥐는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깨져 있잖아. 난 이제 잔치에 가지 못할 거야. 항아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던 걸 알게 된 콩쥐는 엉엉 울었어요. 그때 두꺼비가 어디선가 펄쩍펄쩍 뛰며 콩쥐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콩쥐야. 무슨 일 때문에 오니? 물을 채워야 잔치에 갈 수 있는데 항아리가 깨져 있어.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어떡해? 나에게 시루떡을 줄 수 있니? 나는 지금 무척이나 배가 고파. 시루떡을 준다면 내가 구멍을 막아줄게. 콩쥐는 두꺼비에게 시루떡을 주었어요. 시루떡을 먹은 두꺼비는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으로 구멍을 메웠어요. 자, 이제 됐어 콩쥐야. 물을 부어봐. 콩쥐가 물을 붓자 물이 차올랐어요. 와, 고마워 두꺼비야. 콩쥐는 신이 나서 웃었어요. 잔치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어서 가 콩쥐야. 콩쥐는 두꺼비의 말을 듣고 선녀가 준 비단 옷과 꽃신을 신고 잔치집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어머나, 내 꽃신. 신발이 벗겨져 강물에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콩쥐는 어쩔 수 없이 한쪽 신만 신고 잔치에 갔어요. 이때 마을 원님이 잔치에 가기 위해 행차 중이었어요. 원님은 개울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개울가 옆에는 꽃신 한 짝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 꽃신의 주인공은 누구지? 원님은 꽃신을 들고 잔치에 갔어요. 사또납시오. 다들 잔치는 즐기고 있는가? 오늘 모두 즐거운 마음이길 바라네. 오늘은 이 꽃신의 주인공을 찾네. 다들 여기 보시오. 이 신의 주인은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꽃이 예쁘고 발이 작은 걸 보니 분명 마음씨도 고운하시라고 믿겠네. 저요, 제 거예요. 팥쥐는 많은 사람들 중 자기 거라고 목청을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신을 신어보았지. 하지만 팥쥐의 발이 커 신발에 맞지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멀리서 수줍게 콩쥐가 나타났어. 이 신은 제 것입니다. 콩쥐가 신발을 신어보았어요. 꽃씨는 콩쥐의 발에 딱 맞는 거야. 그렇게 제 짝을 찾은 꽃씨는 콩쥐 품에 돌아가게 되었고 사또에게 시집을 간 콩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 콩쥐를 괴롭힌 계모와 팥쥐는 어떻게 됐냐고? 글쎄, 아마 지금쯤 무척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정아, 정이 거기 있느냐? 예,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아, 아비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어느 마을에 눈이 안 보이는 신봉사와 비단처럼 고운 마음을 가진 심청이가 살고 있었어요. 심청이는 눈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보살폈어요. 어찌나 참한 모습이던지 마을 사람들에게 효녀 심청이라고 불렸어요. 어느 날 심청이가 배를 짜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승려가 마을의 소문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계십니까? 이곳에 눈을 뜨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찌 이 누추한 곳을 방문하셨습니까? 수행을 하던 도중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의 속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로 20살 때부터 눈이 감겨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님을 잃으신 이후 매일 밤 우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눈이 안 떠져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제가 방도를 하나 알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스님과 심청이 신봉사는 방 안에 빙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스님이 말을 꺼냈어요.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만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올린 후 매일매일 부처님께 절을 하며 빌어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예, 따님께서 효를 가지고 계셔서 부처님도 감명하실 겁니다. 그러니 정성만 들인다면 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300석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300석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청아, 고생이 많았다. 아이고. 스님은 속으로 좋아라 했어. 알고 보니 이 스님은 신봉사의 사연을 듣고 돈을 챙기러 온 땡중이었어. 네, 그렇다면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제가 300석을 먼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3, 7일 내에 갚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절대로 2번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겁니다. 예, 제가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돌아가게 되었고 청이가 말했어. 아버지 이제 고생 끝인가 봐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300석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청아. 하나뿐인 나의 딸아. 고생시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심청이와 신봉사는 기쁜 날이 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3, 7일 동안 300석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청이는 점점 힘들어지고 아버지의 눈도 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대. 어느덧 3, 7일이 되기 이틀 전이었어. 돈을 빌려준 승려가 찾아왔지. 그리고 심청이에게 말했어. 3, 7일 내로 300석을 갚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대의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할 걸세. 안 됩니다, 스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맞는 걸세. 하지만 안타까우니 내 방도를 하나 더 알려주지. 지금 혼인을 하지 않는 처녀를 뱃사람들이 찾고 있다네. 가서 300석을 달라 하고 네 몸을 인당수로 던지면 된다. 심청이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 내 몸을 던져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면 혼자 살아가셔도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심청이는 뱃사람들에게 찾아갔어. 인당수에 바칠 재물을 찾고 있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라 하셨죠? 제가 되겠습니다. 아가씨, 우리야 좋은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소? 제 아버지는 맹인이십니다. 하지만 재물이 된다면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저를 공양미 300석과 바꿔주십시오. 한 스님에게 300석을 빌렸습니다. 3, 7일 내로 갚지 못하면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휴, 보아하니 땡중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소. 사연은 안타까우니 300석을 그 땡중에게 보내겠소. 그렇게 심청이는 뱃머리 위에 섰어. 그리고 인당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지. 아, 아버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의 빚을 만들어버린다면 아버지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아, 부처님. 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눈만 뜨신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부디 행복하세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 그 사이 신봉사는 심청이를 불러도 오지 않자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 심청아, 심청아, 청이야, 어디로 갔느냐? 이보시오, 방금 청이를 찾고 있었소? 우리 청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자네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인당수의 재물이 되겠다고 했소. 그래서 아까 뱃사람들과 함께 배에 오르는 걸 봤다네. 아이고, 우리 청아. 그렇게 신봉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대. 그렇게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온 신봉사는 어찌할 줄 몰라 방 안에만 누워 있었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집 아줌마 귀덕어멈이 신봉사에게 말했어. 여기 누워있지만 말고 밥이라도 챙겨 드세요. 아비를 위해 몸 던진 심청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해요. 청이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 먹어야 청이도 편히 하늘로 가죠. 한편 인당수에 빠진 청이는 용궁의 정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보시오. 이제 눈을 뜨는 것이요. 여긴 어딥니까? 저는 죽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용궁이요. 나는 용궁의 기사 금붕기사라오. 그 안타깝지만 지상에서 저자를 보내도 용왕님의 화는 풀리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나와 함께 용왕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렇게 심청이와 금붕기사는 용왕님 앞에 섰어. 또 지상에서 보낸 것이냐? 예, 화를 풀기 위해 보낸 것 같사옵니다. 이런, 내가 화난 이유는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져 우리 신하들이 살기 어려워 죄 없는 신하가 목숨을 잃는 건데 자꾸 보내다니. 용왕은 머리를 짚으며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심청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냐? 사실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짜 스님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저는 결국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에서 앞도 못 보고 혼자 있으실 아버지가 생각나 자꾸 눈물이 납니다. 거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 너를 가여이 여겨 연꽃배를 마련해 주겠다. 그것을 타고 너는 지상으로 가거라. 오늘은 많이 피곤했을 테니 여기서 쉬었다 가면 된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그렇게 심청이는 용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 용궁에서는 심청이를 극진히 대접하였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줬고 비단 옷도 챙겨줬어. 그리고 어머니도 만나게 해줬지. 금붕기사님, 정말 이 거울을 본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서 거울을 바라보세요. 심청이가 거울 앞에 서자 정말 어머니가 나타났어.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심청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너는 어서 아버지한테 가려무나. 엄마도 같이 가요. 안 된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잘 들어라, 심청아. 지상에서 아버지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단다. 그러니 어서 빨리 돌아가거라. 예. 그렇게 심청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용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 다음날 심청이는 용왕님이 마련해준 연꽃배를 타고 지상에 올라갔지. 지상에 올라가자마자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어. 아니, 큰 연꽃이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오는 거 아니겠어? 아니, 저게 뭐야? 궁금해진 상인들은 큰 연꽃을 바다에서 끌어내 황제에게 바쳤어. 바다에서 큰 연꽃이 내려왔다고. 예, 아주 크고 무거웠사옵니다. 아마 금은보화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황제는 연꽃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연꽃을 살짝 만져보았어. 그때 연꽃에서 금색의 빛이 나오면서 연꽃에 둘러싸인 심청이가 나오는 거야. 비단옷과 고운 피부를 가진 심청이를 본 황제는 청이에게 반해버려 황후로 맞이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청이는 언제나 아버지 생각뿐이었어. 황후, 고운 옷과 금은보화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한 번에 안 웃으시는 거요? 사실 제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맹인이신데 저만 호의호식하니 마음이 쓰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랬구만. 황후, 내가 맹인잔치를 열겠소. 거기서 아버지를 함께 찾아봅시다. 황제는 황후를 위해 맹인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온 마을의 맹인들이 잔치에 나타났지. 어디 계시지? 보이지 않아.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 그때 익숙한 얼굴의 맹인이 나타났어. 아버지! 청이냐? 하지만 청이는 예, 아버지, 청이에요. 청이가 맞아요. 그 말에 놀란 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청이가 맞구나. 청이, 네가 황후가 되었구나. 그렇게 청이와 신봉사는 재회하게 되었고 오순도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대. 아, 스님은 어떻게 되었냐고? 여봐라, 저 땡중을 매우 쳐라. 나쁜 일을 한 스님은 옥살이를 하며 여생을 보냈대. 너희 그거 알아? 이건 전에 내려오는 동화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오빠를 잡아먹으려 했던 소녀 이야기야. 어느 마을에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대.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소원이 있었어. 바로 딸을 가지는 거야. 도사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신령님께서 말하신다. 여우산 정상에 올라가면 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그 바위에 치성을 들이면 딸을 가질 수 있다 하신다. 예! 사실 부부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었어. 그런데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빌고 빌었대. 부부는 매일 밤 산 위 정상에 올라가서 절을 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었지. 부디 딸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부가 치성을 들인 바위는 여우바위였던 거야. 사실 여우바위 주변에는 여우요괴가 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여우가 있었어.
딸이란 말이지. 내가 저 집의 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아이를 가지고 딸을 낳게 되었어. 딸이구나. 딸이야. 저희에게도 드디어 여동생이 생긴 것입니까? 그래, 아주 작고 귀엽지? 와, 정말 귀엽습니다. 어찌 이리 손이 작습니까? 어서 빨리 자라거라. 나와 함께 이 마당을 둘러보자꾸나.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지. 그렇게 여동생은 자라고 자라 소녀가 되었을 때쯤이었어. 동생아, 걔 방 안에 있느냐? 예, 오라버니 방에 있사옵니다. 나와 함께 밤 산책을 하지 않겠느냐? 미안하지만 소녀는 잠을 자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소녀의 방 불이 꺼지고 오빠는 혼자 뒷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방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슬그머니 나오는 거야. 응? 나의 누이가 아닌가? 잠을 자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지? 오빠는 누이를 따라 따라갔어. 도착한 곳은 외양간이었지. 이제 아무도 없겠지? 누이가 소리를 내자 갑자기 치맛자락 속에서 9개 달린 꼬리가 나타난 거야.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오빠가 속으로 말했어. 아니, 이것은 여우요괴가 아니더냐? 역시 소해간이 제일 맛있구나. 누구냐? 쥐새끼가 들은 것 같은데. 오빠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 다음날 동이 트자 첫째 오빠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하러 갔어. 아버지, 무슨 일인데 그리 안색이 파랗게 질려 있느냐? 제가 어제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이가 밤중에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래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래? 계속 말해보거라. 아버지, 누이는 구미호입니다. 여우요괴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꼬리가 9개 달려 있었고 소해간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막내가 어찌 여우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둘째를 불러오거라.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둘째야, 네가 막내가 여우인지 아닌지 오늘 밤 확인해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제처럼 밤이 되자 막내 동생은 여우로 변했고 소해간을 훔쳐먹었대. 아버지, 형님의 말이 맞습니다. 누인 구미호입니다. 드디어 너도 미친 개로구나. 내 방에서 썩 물러거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어렵게 낳은 딸이 절대로 여우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니, 오히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 하지만 계속 소를 훔쳐먹은 누이의 소문은 마을 멀리 퍼져나갔대. 아버지는 결국 눈과 귀를 모두 닫으며 첫째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어. 몇 년이 지나 장남인 첫째 아들은 장가를 가게 되었어. 그리고 가족을 꾸리며 오순도순 살아갔지. 그런데 문득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야. 여보, 지금껏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그리운 마음이 드는구려.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 찾아뵐 기회는 많았는데 왜 가지 못하신 겁니까? 사실 나의 누이가 여우요괴였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 집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나의 동생들은 여우요괴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네. 걱정이 되었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어 지금껏 뵈지 못했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말했어. 서방님, 잠시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따라갔어.
제가 여우 요괴를 퇴치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 지금쯤이면 아마 요괴에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하지요. 장남은 무엇인가 결심하듯 말했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각각 색이 다른 호리병 3개와 신비한 기운이 깃든 환도를 쥐어주었어. 여우에게 호리병을 던지세요. 그리고 이 검은 여우와 맞서야 할 때 사용하세요. 알겠어. 내 몸 조심히 다녀오리다. 선비는 마을에 도착했어. 마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으스스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선비의 얼굴은 놀란 기색이 가득했어. 놀라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지. 아니, 마을이 온통 휑한 게 아니겠어? 땅에 저주라도 내린 듯 나무들은 온통 메말라버려 가지만이 남았고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아 조용함만이 맴돌았어.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려왔지. 그렇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우에게 잡아먹힌 모양이구나. 선비는 걱정이 되어 빨리 집으로 갔어.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쿵쿵 대문을 크게 두드려도 목소리로 크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오직 선비의 목소리만 하늘에 울려 퍼졌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보았어. 아니,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부모님과 동생은 머리카락도 안 보이더래. 그런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났어. 오라버니, 오셨습니까? 누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집에 왜 아무도 없느냐? 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실은 마을에 여우가 나타나 부모님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았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까지 다 잡아먹어버려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몹시나 충격을 먹었지.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 아니길 바랬지만 우리 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구나. 오라버니, 오늘은 힘들었을 텐데 밥이라도 드세요. 제가 차려놓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라비는 알겠다고 하며 여우를 따라갔어. 그리고 방에 앉아 생각했어. 나도 여기 있으면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그때 여우가 불렀어. 오라버니, 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여우는 오빠가 있는 방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어. 빛에 비춰져 나타난 그림자는 무척이나 무서웠지. 이 모습을 본 오라비는 재빨리 대문으로 달아났어. 참 쥐새끼 같은 놈이구나. 달아난 걸 알아챈 노인은 여우로 변해 오빠를 뒤쫓아갔어. 오라비는 말을 타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여우는 금세 뒤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어. 어디 그리 바피 가시나? 꼭꼭 숨으란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은 오라비 잡으러 가지. 이 못된 여우야! 우리 부모님을 잡아먹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오라비는 빨간색 호리병 하나를 던졌어. 그러자 불이 나오면서 숲을 타게 만들었지. 하지만 계속 뒤쫓아왔어. 이번에는 초록색 호리병을 던졌어. 그러자 가시덤불이 튀어나오면서 여우의 털을 따갑게 만들었지. 여우의 털에는 피가 물들었지만 계속 뒤쫓아왔어. 마지막으로 오빠는 파란색 호리병을 던졌어. 그러자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면서 여우를 밀려나가게 했어. 이거 나 죽네. 나 죽어.
결국 여우는 물에 빠져 죽었고 오라비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